트럼프가 한국을 손보겠다고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난 100년, 150년 동안 정말 서러운 근현대를 보냈잖아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났다가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정말 힘들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우리의 기억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갑자기 경각심이 들고 남일 같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은 다르죠.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 홍대선이고요. 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책을 썼고요. 행복이 이글이글이라는 에세이도 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책 좀 사보세요. 플리즈! 좀!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를 패싱할까요? 일단 패싱 얘기부터 한다면 트럼프 스타일이 그렇죠. 패싱이라기보다는 패싱 가능성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방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혈맹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우리가 혈맹이라고 할 때는 군사 동맹 관계를까지 맺었을 때 우리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는 각자 국가가 침공당했을 때 자동 참전 조항이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참전 조항이 들어가 있는 군사 협약을 맺은 상태는 보통 우리가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혈맹들, 우방들 트럼프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네를 패싱하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문재인 정권 때 북미 협상에서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 느낌이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줄 것 같고 저것도 해줄 것처럼 다 말을 하더니 이제 와서 진짜 해준다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말뿐이었어? 이러면서 남북 관련 시설을 폭파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욕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는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그러니까 남한 패싱이죠. 그것만 걱정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코리아 패싱만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남한 패싱도 동시에 걱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패싱당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 정권들의 빚을 정산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업을 맡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그리고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정말로 코리아 패싱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전적이 있고요.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절대 패싱 당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에 끌려당해서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가진 채로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정부를 날선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해주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가 없이 정부의 힘이 실리지 않으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표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랬던 건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똑같이 모욕하고 똑같은 관세를 때리려고 하고, 캐나다를 멕시코와 똑같이 취급한다? 캐나다는 미국 스포츠리그에 연동돼 있어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한 리그에 캐나다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미국과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예요. 파이브 아이즈는 뭐냐면 5개의 눈, 정보기관 공동체예요. 시긴트라고 해서 신호 정보를 수집해서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밀을 공유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한 몸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운명 공동체란 뜻이에요. 미국의 운명 공동체면서, 미국은 이 파이브 아이즈 외의 국가들은 그 어떤 국가도 완전한 우방국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완전한 우방국이죠. 하지만 영원한 우방국일지는 알 수 없죠.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영원한 우방국이라고 간주해요. 즉 우리는 미국의 혈맹이지만 운명 공동체는 아니에요. 파이브 아이즈는 운명 공동체예요.
미국이 윤석열을 도청하면 사실상 5개국이 도청한다는 뜻이에요. 이 5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인데 미국 빼고는 다 같은 군주를 모시고 있죠. 누굽니까? 찰스 3세죠. 연연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파이브 아이즈의 5개 국가들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에요. 즉 아직도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뭐 PC주의, 다문화, 공동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실제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인종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앵글로색슨 파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스폰서가 있죠. 국제 유대 자본이죠. 실제로 세계는 여전히 민족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정권이 붕괴해서 우리가 북한 영토에 깃발 꽂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내려오고 우리는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중국군과 교전을 치른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그때는 필요해질 거예요.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민족주의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진보해 오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저의 망상적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포함돼서 식스 아이즈가 돼가지고 그래서 핵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로색슨 녀석들과 한 100년, 200년 세계를 등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꿈. 저의 망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폴란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팔죠. 근데 무기를 팔 뿐 아니라 공장을 세워줘요.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두 국가 간의 관계만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예요. 상대적으로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무기를 팔 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할 수 있게 심지어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폴란드에 손해더라도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외교란 이익이 되면 실행하는 거지 상대보다 손해보고 안 본다고 하고 안 하는 건 외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코리아 패싱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만 나올 뿐이에요. 패싱 당하지 않으려면 양순하게 있는 것보다 어쩌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성을 볼 때는 우리가 같이 멱살잡이를 하고 대거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교에 출석을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직무복귀도 못하고 정학 맞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스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합쳐서 지금 트럼스크라고 하잖아요. 트럼스크라고 하는 일진이 지금 학교에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저기 다 패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저 일진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지금 다른 국가들이 우리 대신 실험해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시간을 벌었어요. 우리가 트럼프의 첫바따로 두들겨 맞을 뻔해서 다른 국가들의 선례가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계엄 사태가 우리에게 정말 국익에 큰 손해를 줬지만 우리에게 이익을 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는 언제나 최소화하고 이익은 언제나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취임 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전혀 언급을 안 하진 않고 원래 언급할 것보다 적게 하고 있죠.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에서부터 한국을 때려잡겠다. 한국은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다. 등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가만 안 두겠다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똥볼이 불러온 행운의 나비 효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세계를 어떻게 휘어잡으려고 하고 세계는 트럼프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뭐가 되고 안 되는지를 관찰할 그런 선례를 수집할 기회를 얻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골든타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이 제발 그거를 잘 지켜봐주고 있길 바랄 뿐이고요. 시간을 정말 잘 번 게 트럼프의 강력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겪는 곤란, 계란 수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미국이 한 수 접는 모습들도 간간히 연출하고 있죠. 또한 트럼프가 푸틴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의 약한 고리가 노출되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말 잘 벌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손보겠다고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난 100년, 150년 동안 정말 서러운 근현대를 보냈잖아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당할 거 다 당했어요.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6.25 전쟁 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정말 힘들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우리의 기억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갑자기 경각심이 들고 남일 같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은 다르죠. 이미 한국은 열강의 반열에 올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중국을 제외하면 무기 생산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한 카드고 다른 국가들이 쉽게 지금 가지지 못하고 쉽게 가지기도 당장은 힘든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 스타일이란 게 제멋대로 흔들어 놓고 나서 통하면 장땡이고 아닌 말고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도 흔들면 흔드는 거죠. 아닌 말고죠. 한국을 흔든다는 건 나름대로 진지한
게임 상태로 본다. 그런데 진지한 게임 상태로 본다는 것은 존중할 만한 우방으로 안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캐나다한테 하는 짓을 봐요. 미국이 어떻게 캐나다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끼리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야 되고요. 다행히 각국이 트럼프의 폐악질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대통령 취임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관찰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네, 참 다행이죠.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기본적으로 미지의 공포죠. 저 새끼 아직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어. 미지의 그림자를 이 미지 안개를 한결 걷어내고 좀 더 똑바로 볼 골든타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줘야만 한다면 줄 수도 있죠. 줘야만 한다면. 다만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약자 코스프레로 이득을 많이 챙겨왔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난 80년 동안 그랬습니다. 약자 코스프레. 우리가 무기 개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짜잔 하면서 우리 사실은 무기 강국이었어요. 세계 여러분들 다 속았지? 자, 이제부터 훌륭한 우리 무기를 한번 사보셔봐.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낯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북한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제발 무기 좀 개발하게 허락해주세요. 징징징징 거리면서 우리가 실제 만드는 무기보다 스펙을 낮게 발표했어요. 우리가 무기 강국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우리는 고급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거든요. 그 결과가 K9, 현무미사일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대한 선진국 인정 늦게 받으려고 최대한 중진국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굉장히 코스프레를 해왔어요. 국민들이 병들고 죽어가요. 우리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세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척을 하면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 진짜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방위비 내면 큰일 나요.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징징대는 거 잘 해왔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 이제는 우리가 징징대는 걸 세계가 봐줄 생각이 없어졌어요.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징징대는 걸 받아줄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는 대신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내주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징징징징 거리는 게 지난 80년 동안에 그중에 70년 동안의 외교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았어. 내줄 게 있다면 대신 우리가 내주는 대신에 저거를 우리가 뜯어오겠어 라고 하는 주고받는 적극성을 모색하는 게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이 됐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딱딱하고 치기 힘들지만 이 샌드백을 쳐서 연습하면 내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난이도 높은 샌드백을 삼아서 우리의 외교 기조가 이제 바뀔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외교부와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도전해 볼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핵이라면 만약에 웬만한 희생은 흔쾌히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핵을 갖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을 어필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유럽 국가들에게 폐악질 부리고 잘못하는 것과 별개로 그건 그거고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유럽의 그 잘 살고 복지 좋은 몇십 개 국가들이 공산 세력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다 품앗이를 했어요. 몇십 개국이. 그 품앗이조차도 아까워서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게 유럽이에요. 반면에 한국을 보세요. 일본은 군대가 없죠. 자위대란 말이에요. 한국을 보세요. 소련 혹은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 세력 그리고 서방 세계의 적대 세력의 남진과 동진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하나밖에 없네? 남한밖에 없어요. 우리가 독박을 썼어요. 서방 세계, 우리가 자유세계라고 부르는 블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쪽 끝을 완전히 독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한국 남자들은 2년 혹은 3년 동안 모조리 군대를 갔다 오는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독박을 썼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너머에 계신 PD님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애들 징징거리는 거 솔직히 꼴 보기 싫잖아요. 니들은 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 희생하는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희생을 나눠 가져온 모범국이며 한국처럼 해라라고 하는 한국을 핑계 삼는 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대유럽 외교를 하라고 미국에 착 붙어서 트럼프를 설득해서 미국의 편이 되면서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그 정세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 어떤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한국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반만 따라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범 희생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트럼프가 한국은 무임승차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 게, 트럼프도 짜증나지만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도매급으로 묶인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독박을 쓰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온 우리 나라지만 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에 다 성공한 우리나라는 참 고생스러운 민족이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근현대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당연히 일본이죠. 우리를 36년간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했잖아요. 그 일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본의 안보를 모든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주면서 독박을 써서 지켜준 게 우리나라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민족이지, 얼마나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라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한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진짜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한국 가만 안 두겠다고 별내는 거, 이 독일이 역할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생존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생존 방법. 일단 트럼프는 말이죠, 세상을 게임으로 보죠. 게임의 적극적인 선수가 아닌 대상은 나약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자기 카드를 만들어서 내밀 줄 아는 사람을 트럼프는 필요 이상으로 리스펙해요. 푸틴, 심지어 김정은조차 실제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위상 이상으로 대우해주는 게 트럼프예요. 왜? 김정은은 자꾸 카드를 만들어서 내밀잖아요. 자꾸 미사일 쏘고 자꾸 핵 개발하니까 이 자식 뭔가 있는 녀석이고, 이게 트럼프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러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를 해야 돼요. 즉 80년대에 굳어진 관념의 정치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아니면 미국으로 세계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과 친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일본과 친할 것이냐 고민하고 어느 편을 드는지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 낡은 관념 있죠. 이거는 우리가 중진국이었을 때 유용한 관념이에요. 우리가 중진국이고 약소국이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인가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도 지났고요. 트럼프가 그런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 전에 후진국이었을 때는 온리 미국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중진국이 되고 나서는 주변의 제국 중에서 중국이라는 대안도 우리 눈에 대안으로 보이고,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제국의 대안으로서의 제국,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리영희 선생님께서 과거 이제 저서에서 중국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미국의 대안으로서의 중국, 옛날 얘기란 말이죠. 아직도 80년대의 관념을 기준으로 좌우를 가르고 아군 적군을 가르는 건 21세기에 맞지도 않고 트럼프에 대항해서 맞지도 않다는 거죠. 오직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오직 국익의 편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정치, 좌우 정치 모두 새기고, 트럼프를 상대로 게임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걸 받아서 차익을 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외교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상대 외교는 관계자들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강요할 거예요. 정말 많은 집중력과 인내력을 강요할 거고, 정말 그 집중력과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 모양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제국 옆에 왕국으로서 존속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요. 그 스트레스에 또 하필이면 만성이죠. 내성도 강해요. 새삼 다시 생각하지만 단군 할아버지께서 참 부동산 사기 참 제대로 당하셨다. 하필 한반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우리나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하지만 한국이 아닐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뭐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없으니, 우리가 정치권이 잘해주길 바라고,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미국의 제조업 생산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생산은 물론이고 선박의 검수와 수리까지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길래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순전히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그 관련 자료를 좀 봤거든요. 초토화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캅에 나오는 디트로이트의 그런 모습이 현실화된 건데, 실제 디트로이트 시는 오랫동안 파산 상태죠. 그런 것처럼 이 제조업 생산력이 미국의 생산 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해군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현재 세계 조선업은 두 국가가 양분하고 있죠. 한국, 중국. 가성비는 조금 나쁘지만 고급인 한국과 가성비 좋고 양산형인 중국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해군력을 보강하려면 파트너는 한국뿐이죠. 그 중국의 배를 맡길 수 있겠어요? 미국이? 우리는 항상
특히 무기에 있어서 선진적인 물건을 접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얼마 있다가 그 기술이 적용된 국산품을 출시합니다. 무기에 있어서. 그냥 우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 러시아, 유럽이 저거 우리 거 베낀 것 같아. 까봐! 라고 해서 까보면 엔진은 어쩐지 미국식, 구동계는 프랑스식, 항공 역학은 러시아식.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거 우리 거 베낀 거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황금비로 돼 있어요. 한국 무기가.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연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군함을 정비하게 되면 또 공교롭게도 어떤 우연이 생길 수 있겠죠. 한국이 남의 무기를 만질 때마다 공교로워지는 걸 미국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우연이겠습니다만, 여러분. 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뛰어난 조선업 생산력을 가진 국가 중에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어쨌든 한국밖에 없어요. 유럽보다도 한국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인문학, 문사처를 하는 사람이라 게다가 솔직히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빠르고 기민하게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평가가 또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를 전략물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또 이제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온 사람이니까 쪽에서 한번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만이 우리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 갔고 한국도 조금 뺏어갔다라고 했어요. 1번 타겟은 대만이라는 건데 결국 TSMC가 굴복했죠. 그래서 미국에 무려 1천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의 생산 시설을 짓겠다고 사실 트럼프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TSMC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긴 합니다. 원래 대만은 TSMC의 핵심 시설이 외국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어서 운영하는 공장도 그 대만 본토 공장에 생산되는 반도체보다 저급 반도체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자동 개입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기술을 넘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R&D 부서 내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대만은 TSMC를 본토에 두려고 한다. 핵심 기술과 시설을. 왜냐하면 미국이 인벌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 개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지 않은 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게 되면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라고 하는 논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베스트는 TSMC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남아 있는 거고요. 차선책은 파괴되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중국에 넘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유사시에 대만 본토의 TSMC 관련 시설을 미사일로 완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거는 나와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계와 국제 정세가 무섭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TSMC가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어쩌면이지만 어부지리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우연히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며느리도 모르기 때문에 예, 순창 고추장입니다. 몰라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우리와 세계가 보는 우리가 달라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죠.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보다는 존재감이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핫해졌어요. 세계적인 유행이 되기 시작한 국가예요. 이 국가는 지난 20년간 정치와 경제를 정반대로 나눠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왔어요. 정치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우파, 경제는 좌파였어요.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혈맹 관계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착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채로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외국의 시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얄미울 정도로 스마트해 보이는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저런 투트랙 전략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우리 굉장히 영악해 보이죠.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인데 저 한복판에서 이런 전략에 성공했다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안에선 다 죽겠다고 해요, 국민들이. 우리 징징거리는 거 다른 국가에서 안 들어줘요. 한국 너네 치안이 그렇게 좋다며? 니네 의료보험이 그렇게 최고 수준이라며? 뭐 이렇게 징징대? 특히나 중국인과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만만해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멍청해 보이진 않아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얄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경계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약소국이고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왔고 이 제국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허덕대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한국인이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퍽 사실이기도 하죠. 외국에서 안 알아줘요.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얌체처럼 본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혈맹이면서 뒤로는 중국에 물건 팔아서 부자 된 나라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무역하면서 돈 벌지만 주한미군 끌어안고 미국이 중국 감시하는 사드까지 설치해준 나라인 거예요. 얄밉지 않겠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징징거려 왔어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무기 개발을 할 때도 북한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씩 무기 개발해왔고, 한국 무기 공식 스펙이 중국과 반대로 성능 이하의 스펙을 발표하는 거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요, 1983년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은 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게 1970년입니다. 그런데 1983년까지 센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뽑아먹을 거 뽑아먹으면서 내실을 다지려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 있죠. 이거 최근에 트럼프가 날려버렸거든요, 이 부서 전체를. 근데 이 USAID를 딱 끌어안고 발목을 붙잡고 국민들이 병들어서 굶어서 죽어가요 하면서 1983년까지 공장 세워달라고 그래서 공장 세우고,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거 설치하고 하면서 그냥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무언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받아요. 센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내실을 다져온 거 잘한 겁니다만,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올드스쿨 나이 드신 정치인분들이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세계가 한국을 야 너네 선진국 아니야? 라고 팔짱 끼고 눈을 흘기기 시작한 때가 의외로 되게 오래됐어요. 1994년부터예요. 이때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1994년에 최초로 넘어요. 서유럽 국가 중에 한 국가의 GDP를 넘어? 이제 슬슬 너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게 1994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IMF가 1997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규정했어요, 또. 그런데 바로 그 1997년에 우리가 IMF 사태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냐, 이게 또 몇 년 뒤로 물러가요. 이후에 2001년에 세계은행이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했던 2002년부터는 양심상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2년부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진국인 걸 인정을 하면 후진국의 경제 원조도 해줘야 되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도 내야 되지, 돈 나가니까 우리는 선진국 아니고 개도국이라고 박박 우겼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수십 년간 습관으로 굳어져 있던 버릇을 그때도 발휘하면서 실수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2015년에 파리에서 우리는 선진국 아니고 신흥국이잖아요. 우리는 봐주셔야 해요. 했다가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게 속된 말로 다구리를 맞아요. 그래서 탄소 감축 무려 37%라고 하는 엄청난 의무를 때려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이 해에 우리가 선진국에 강제로 편입됐어요. 센 척은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한 척을 하면 재수없어 보여요. 우리가 얼마든지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우리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거, 우리가 정말 지금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서러운 20세기를 보냈다는 거 안 알아줘요, 외국은. 외국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남의 고생 관심 없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지금 너네 잘 살잖아. 그리고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마침내 한국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진국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만장일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당시에 언론 보면 와, 만장일치, 세계가 한국을 알아줬다, 이런 국뽕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국뽕할 게 아니에요. 만장일치라는 건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 작작해. 근데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뒷목이 서늘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스마트하게 보이는 건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외교 방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웃긴 일이죠. 제가 무슨 정부 관료도 아니고. 우리가 얌체로 보인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죠. 이 사람은 사이다인데 굉장히 유독성 사이다죠. 굉장히 유효합니다. 바람 사이다예요. 유세 현장에서 지금도 그렇고 자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사이다만 뿌려요. 자, 한국의 돈을 받아내겠다고 한 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지지층에게 한국의 돈을 받아먹는다는 게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 미국인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식 먹는 거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오징어 게임을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그렇단 나라로 어쨌든 보여요. 그런데 저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우리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트럼프의 말은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 얄미운데 중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가 중국의 뭐 동북공정이니 문화공정에 대해서 억울하다, 너무한다 라는 생각하는 게 맞죠. 너무하죠. 그러나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인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주류 정치인들 후진국인 나라에 태어나서 중진국인 시절에 그 폭풍 같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나이를 먹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좀 권력자가 돼보려고 하니 국가가 선진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철퇴를 맞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제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얄미워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이 파트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한국! 너네 이제 선진국 됐잖아.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거 너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난민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죠. 중동 난민은 중동 문제에서 생겼어요. 중동 문제를 최초에 만든 게 누굽니까? 근대 열강들이죠. 근대 열강들이 세계를 식민 지배하면서 쪼개먹으면서 그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열강들이 여기저기 식민 지배하고 다닐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식민 지배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나눠 가지자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죠. 우리는 어처구니 없으니까 질 반사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 반사할 때 영프 독 같은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국은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어이가 없죠. 그렇지만 걔네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걔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현상이다. 이 현상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